안녕하십니까. 번역의 탄생 16장 발표를 맡게 된 19학번 이다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느낌이 사는 토박이 말, 바로 입말 활용법인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중심적으로 언급될 언어 표현은 바로 입말, 글말, 토박이 말입니다. 먼저 입말은 글자가 생기기 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해왔고 아득히 먼 옛날부터 쓰였던 구어를 말합니다. 글말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한참 나중에 생긴 문어를 말하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중심 키워드인 토박이 말은 한 언어에서 옛날부터 써오던 말을 가리킵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모두 되었으면 본격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민스러웠던 것은 그분이 이렇게 거칠게 바뀌어서 머지않아 인쇄업자의 손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그분의 자연스럽고 고결한 문체를 우리의 때묻고 천한 말로 다들 아시는 대로 가장 상스러운 말로 옮긴 것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가까운 친구 몇의 성화에 못 이겨서였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1563년 영국의 번역가 알렉산더 네빌이 오이디푸스를 영어로 번역하여 책으로 내면서 서문에 쓴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칭되는 그분은 로마의 대작가 세네카를 말하죠. 이처럼 500년 전의 영문본이 지금도 쉽게 이해되는 까닭은 그것이 입말을 그대로 적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번역가 네빌이 만약 고상한, 즉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단어를 썼다면 우리는 지금 네빌이 쓴 글을 사전을 찾아가며 겨우겨우 읽었을 때여야 겨우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무수한 책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물로 대부분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모두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상이 쓴 글이지만 쓰여진 글은 한자로 작성되었다 보니 오늘날의 우리들은 번역을 해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한국어도 한문이 아니라 일상어를 한글로 그대로 적은 일기 혹은 편지는 400-500년 전에 써졌더라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재 281쪽에서 282쪽에 실린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해당 페이지에 실려있는 것은 우리나라 조상 중 한 가부의 편지 내용입니다. 원문 내용을 보았을 때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던 토박이 말을 그대로 한글로 적었고 그런 토박이 말은 우리가 현재에도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 경우를 볼까요? 이어서 교재 282쪽에서 283쪽에 실린 열녀, 춘향 수절과 원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명 방금 전과 같이 한글로 적혀있는 내용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원문을 보았을 때 우리는 대강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문 소양이 부족한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와닿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반응이 나오는 까닭은 한글로 쓰였어도 옛날 한문 서적에 나오는 난해한 표현을 남발하였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박이 말 사용 사례, 미사용 사례를 두 개 비교해 보았습니다. 토박이 말은 곧 구어이고 다시 말해 입말이라고도 부릅니다. 토박이 말은 안정적인 느낌을 독자에게 주죠. 번역 시 가능한 입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어느 나라에서나 입말은 우리네 삶에 녹아들어 있고 글말은 우리네 삶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토박이 말에 대한 현지인과 외국인의 상반된 반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같은 영국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데일리 메일이나 선 같은 대중지보다는 가디언이나 타임스 같은 정론지가 특정 개념을 가리키는 독립동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글말이 더 쉽고 편하지만 번역본을 읽는 현지인들에게는 입말이 더 눈에 잘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능한 번역 시 고유어를 많이 써주는 것이 독자에게 읽는 부담을 덜 주는 길인데요. 일본어와 한국어 둘 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고유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본어의 경우 일본어가 모국어인 일본인에게는 비슷한 뜻이라고 하더라도 고유어 동사가 더 쉽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한국어의 경우도 일본어처럼 고유어를 더 많이 쓰는 것이 좋겠죠. 독자들에게 바로 의미가 확 와닿는 말, 바로 토박이 말의 힘입니다. 만약 아이에게 코너퍼를 설명한다고 할 때
단어를 직독짓게 하여 침엽수라고 하기보다는 바늘잎 나무라고 번역하여 아이들의 머릿속에 의미가 바로 그려지는 표현으로 묘사하면 더 좋겠죠. 비단 어린이 책뿐만 아니라 딱딱한 철학서일수록 토박이 말을 많이 집어넣어야 덜 어려워 보이고 또 실제로 이해도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박이 말의 힘입니다. 이때까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한자어를 전부 토박이 말로 반드시 바꿔야 하는 걸까?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자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단어들을 버리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무수히 새로운 어휘가 나오는 과학 분야 같은 경우 모든 단어가 토박이 말로 대체될 수는 없겠죠. 굳이 모든 한자어를 토박이 말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명사를 토박이 말로 바꾸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예시들처럼 대다수의 주요 개념어들은 모두 19세기 말 이후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토박이 말로 바꾸는 데 한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한자어 동사의 남발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이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어렵고 현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외에 웬만하면 토박이 말로 써줄 수 있는 표현은 토박이 말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박이 말은 어떻게 쓰일까요? 두 개의 예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1번과 2번 중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번역되었을까요? 네, 바로 2번이죠. 이처럼 토박이 말은 단어 표현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또한 넓은 의미에서 토박이 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1번과 2번 중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번역되었나요? 네, 이것 또한 2번이죠.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를 한층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자연스럽게 번역한 것. 토박이 말을 번역해서 사용하는 까닭은 해당 의미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토박이 말은 혼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자에는 동음 이의어가 많은데요. 이런 한자 사용 대신 토박이 말을 사용하면 발음이 중복되어 뜻이 모호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인, 그리고 스페인의 인, 스페인에 소속된 사람을 뜻하는 스페인인과 스페인 사람은 독자로 하여금 혼동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 스페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말이 쓰이는 맥락이 워낙 비슷해서 한자 없이 한글로만 적으면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동음 이의어가 많은 한자어의 약점을 토박이 말로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사를 한자어 대신 토박이 말로 쓰면 어려운 느낌이 줄어들어 가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어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았을 때 가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assume의 영단어를 셈치다, 제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eliminate의 영단어를 드러내다 라고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단어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이러한 토박이 말을 번역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맞춤법이 정착된 현실 중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법에 그저 외색을 없앤다거나 무조건 토박이 말을 써야 한다는 안이한 기준으로만 밀어붙여서는 곤란하겠죠. 말은 어디까지나 쓰임새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16장 발표자 이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